그래서 볼비란 학자는 바로 이 네 가지 유형의 부모 애착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 애착입니다. 안정 애착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 애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 애착 중에서 회피형이 있고 저항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혼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네 가지 유형인데 네 가지 안정 애착 하나 이외에 세 가지는 다 뭔가요? 불안정 애착입니다. 불안정 애착을 회피형, 혼란형, 저항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렇다면은 안정 애착보다는 불안정 애착이 많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정 애착 형성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안정 애착은 뭐냐? 자녀와 부모 간 신뢰로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안정감, 안전함을 느낀다. 누구를 통하여요? 부모. 사실은 저 부모 중에서 엄마, 그러니까 주 양육자에게 달렸다. 자, 혹 부모를 떠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예, 부모를 떠나는 경우, 이모가 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이 한다든가, 혹은 양육 시설에 맡겨져.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가방들 있잖아요. 사실 24개월 미만인가 12개월 미만인지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요. 24개월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24개월 미만의 유아가 부모가 직장에 다닐 적에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네, 가정어린이집에서 부모의 교사,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모 대신이에요. 예, 대리모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는 부모지만 사실은 주양육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4개월 미만의 보육시설의 교사들, 보육교사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가장 지금 안정애착의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맞습니까? 맡겨졌을 때 교사가 그냥 자기가 어른이든 말든 뭘 하든 말든 눈 맞추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1대3입니다. 1대3. 한 명, 24개월 미만은 교사 한 명이 아기 3명을 담당하거든요. 사실 3명 담당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보육교사 과정에 이거 배우거든요. 배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기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안정애착이잖아요. 안정애착이라면 충분히 애착을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그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아니고 무슨 역할이요? 엄마의 역할이에요. 엄마. 그게 좀 보십시오. 안정애착은 엄마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엄마가 분리되면 눈에 띄게 불안정해지지만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를 반갑게 맞이하고 다시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것이 안정애착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 불안이 없고 안정애착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엄마라고 아는 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한 18개월. 몇 개월요? 18개월. 18개월요? 7, 8개월요?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태어날 때부터. 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네? 냄새나 이런 걸로 안다고 했어. 엄마라고 아는 경우가요. 조금 전에 이제 7, 8개월, 빠른 경우가 7, 8개월일 겁니다.
보통 1년 12개월 그 전입니다. 보통 9개월 때 옹알이를 하거든요. 예, 그때 옹알이를 할 때가 드디어 보이는 물체가 늘 밟던 물체고 늘 든든히에게 나 엄마야 엄마 해가지고 그 어휘하와 계속 보는 사람이 엄마로 명사화 네밍을 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보이는 물체를 엄마와 언어화 시켜서 할 뿐이지 진정 엄마로 느끼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한참 뒤입니다만은 그러나 보이는 물체가 엄마화해서 형상화되는 것은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자,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12개월 지나서 엄마의 모습이 안경 꼈고 머리 길고 갸름하고 이런 물체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와 비슷한 이모가 와서 계속 맡아주고 왔다가 사라졌다가 또 이모가 보고 갔어. 그럼 엄마가 이모와 비슷한 사람을 보고 나중에 다시 엄마라고 합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모르시나요? 아마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인지적으로 엄마라는 것을 가질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다시 말하자면 대신에 엄마라는 형상을 엄마화했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9개월 되면 옹알이 하면서 언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말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라는 형상이 형성되면서 진정 나를 낳아주신 엄마로 진정 알기까지는 한참 지납니다. 한참 지나는데 그때는 어쨌든 엄마와 네밍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착화되기까지는 아주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제가 아까 24개월 미만 아가 방에 간다 가정 어린이집 간다 했는데 그때 이 교사의 역할도 서로 안경도 안 끼고 머리는 짧지만은 그래도 엄마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안정적 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끼고 머리 긴 사람이 엄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엄마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엄마에 대한 인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적극적으로 그 엄마와 함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누구 역할인가요? 주양육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떠나가가지고 가정 어린이집에 있을 동안에도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부모의 역할을 해줄 적에 아이는 안정적 애착을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장 과정에 2세든 3세든요. 2세 지나면은 이제 거의 엄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양자가 엄마고 당신이 나를 낳은 엄마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2세 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떠나가면은 그전에는 아무 말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시설에 놔두거나 아기를 다른 분한테 맡겼을 적에 운다는 것은 이미 뭐냐면 주양육자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거야. 나 이 사람하고 신뢰관계를 믿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 바뀌었어. 이게 뭔가요? 불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형성된 사람이 갔다가 그때는 울었지만은요 다시 안정을 찾기는 찾습니다. 찾는데 불안한 감은 계속 가지고 있죠. 근데 어느 저녁에 이제 엄마가 돌아오죠.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기가 봤던 분이 다시 왔거든요. 그럼 안정을 찾습니다.
이 정도의 처음에 그 불안이 약간 있었지만은 다시 엄마가 왔을 적에 안정을 찾는 것을 안정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데도 계속 불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 분리불안입니다. 분리불안이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6개월간 태어나서 아기 초기 6개월 내지 9개월까지는 무조건 엄마가 아기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는 것이 안정애착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그때는 이혼도 하지 마시고 따로 때 같이도 마시고 직장 다녔다면은 휴직하고 그래서 육아휴직이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그렇게 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안정애착 왜 생애 발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정애착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다문화 가정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막 이렇게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강조하세요. 이걸 그것이 여러분 자신감을 형성하고 추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본 뿌리다. 기본 뿌리다. 이 뿌리가 깊이 내려줘야 돼요. 깊이. 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아까 모주 다시 기억하시나요? 모주. 이 뿌리가 안정애착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그것이 생애 초기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9개월까지 좀 확대해서 1년간 열심히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무슨 애착으로요? 안정애착. 자,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크게 두 가지지만은 불안정애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떠냐? 하나 저항력 볼게요. 엄마가 없으면 뭐하죠? 불안, 스트레스 받고 돌아왔을 때 엄마를 저항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엄마가 안아주면은 안기면 괜찮은데 안정도 되고, 예, 호흡도 안정되고, 예. 그런데 이때 저항하는 아이가 있어요. 저항. 이거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후천적에 설명을 할 수 없고 기질상 그럴 수 있다라는 기질상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형태요? 저항하는 형태. 그러니까 날 왜 떨어뜨려 놓고 갔느냐, 신경질 나, 화난다 하고 저항하는 것이 불안정 애착 유형의 한 유형입니다. 저항입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도 심한 분리 불안 활동을 합니다. 혹시 지금 3살, 2살, 3살인데 엄마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와도 분리 불안 행동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 그때 이제 낯선 사람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낯선 사람이 왔을 적에 경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안 가고 환영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엄마 옆에 온다든가 엄마한테 돌아온다. 이런 낯선 사람한테 경계가 높은 거. 혹시 또 엄마를 데리고 갈지 모른다라든가 이런 모습일 때 저항력 애착의 중요한 기분에 따라 잘 해주다가 화를 내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제 후천적으로 주의 안기자가 기분이 좋으면은 잘해주고 또 화를 내다가 좋게 하다가 화를 냈다가 이런 기복이 감정 기복이 심한 부모가 아이에게 대한 거 아이가 알까 모를까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는 세상에 대해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무조건 뭐 하는 거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울면서 안아달라고 했다가 몸부림치며 내려달라고 고집을 피운 사례 있죠. 사례, 저항형, 불안정 애착. 이럴 때는 이 저항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접근과 회피를 왔다 갔다 하며 양가 감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를 안전기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6개월에서 한 15개월 사이에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데 이때 그 전에 6개월까지 엄마가 양육 태도를 왔다 갔다 하기만 엄마의 감정 기복에 따라 아이에게 그대로 다 투사해버려가지고 그 아이가 그걸 알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불안해지고 저항력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기질도 영향이 있지만은 이러한 태도도 영향이 있다. 저는 기질은 전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6개월간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양가 감정을 보이느냐? 부모가 양가 감정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도 양가 감정으로 안정기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가 감정 가진 사람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 절대 신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저항력으로 이런 친구들에게는 분노가 있죠. 여러분 이 불안정 애착이 드디어 뭐로 자리 잡을까요? 성격으로 자리 잡습니다. 성격. 그래서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향후 인성. 그래서 안정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불안정 애착 유형의 저항형 많습니다. 회피형 볼게요. 20% 정도 되는데요. 가정에서 이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와 분리가 되어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엄마를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며 엄마의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많이 거부당한 경험이 많고 거부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편해서 옳았는데 안아주지도 안 하고 거기에 대응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부당하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 기저귀 갈 때가 돼서 말 못하고 울음을 호소했는데 기저귀도 안 갈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안 갈아주면은 분노를 느끼는 시기가 3세 전입니다. 근데 3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기저귀를 안 갈아고 오히려 똥 싸놓고 그걸로 엄청 희열을 느끼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게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학문기 때 시절의 특성인데요. 그렇게 해서 성격이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편하게 태만한 형태로 성격이 자리 잡는 것이 3세와 4세 때 어떻게 양육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좀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신의 욕구를 많이 거부당하는 경험이 많고 자신들이 위로, 안정, 돌봄의 순간이 좌절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자기 눈에 보이는 느끼는 것에 대한 불신 그것이 곧 엄마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엄마가 방을 떠나도 울지 않고 다시 만날 때는 못 본 척, 무관지 모른 척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 회피형. 여러분 이 회피형이 한 20% 아이들 가정 20% 정도가 회피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회피형과 앞에 있었던 저항형이 대부분 불안정형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네. 혼란형 한번 볼게요. 5 내지 10%의 가정에서 유형인데요. 이 불안정 애착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가 혼란형입니다. 무엇이냐? 이 유형은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불안정 애착이 결합 형태. 예. 업무와 떨어져 있는 것이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 행동. 어느 때는 분리되는 것을 극심한 불안을 보여 울고 떼쓰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아니고 회피형으로 보여.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디 가서 그냥 저기 다른 집이나 다른 환경 속에 가서 나 누구나 분리시키려고 아기를 안고 있다가 내려놓거나 하는 낯선 상황 혹은 때로는 어떤 외부 사람이 왔을 때의 낯선 상황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를 맞이하는 행동이 어색하고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돌아왔을 때에 엄마를 떠나서 돌아왔을 때 엄마를 볼 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불안정 애착 혼란형이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불안정 애착 유형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실은 안정 애착은 10%에서 20% 정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 불안정 애착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애착 회복 방법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애착 회복. 부모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를 먼저 파악해. 내가 적극적 부모인지, 네, 이 부모 유형 중에서 적극적 부모가 맞나, 수동적이냐, 회피형이냐 이런 형에 따라서 부모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를 먼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아이에게 전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자신이 적극적인 유형이 아니면은요, 아이에게 대부분 부정적 애착이 생긴다. 네, 적극적 부모로서 애착 유형을 안정적 애착으로 유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매일 10분 정도 놀이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민감성을 높이면 친밀감을 형성해라. 그래서 만 2세까지, 24개월까지 부모와의 초기 애착 형성과 애착의 질이 중요한데 아이와 건강한 신뢰하면서 해야 건강한 인격 형성이 되고 전반적인 인생 전체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인간은 생애 초기 애착 관계가 평생의 순환, 반복, 발전시켜가면서 성장한다. 자, 들어보십시오. 순환, 반복되면서 발전시키자는 거죠. 이제 불안정 애착을 다시 극복하고 안정 애착, 안정 애착에서 다시 불안정 갔다가 다시 애착 할 적에 이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는 회복 탄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회복 탄력성조차도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뭐였나요? 주도성이요. 예, 주도성을 획득하면은 이러한 것을 극복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불안정 애착의 결과는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불안정 애착입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불안정 애착 결과 낮은 자존감, 빈곤한 사회에서 뭔가 사회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웃과 그 다음에 친척, 뭐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약한 정신 구조의 원인이 된다. 자, 스트레스에 약한 정신 구조 뭘까요? 사실 불안이 해소 안 됐기 때문에 외부 스트레스는 외부 압력을 말하는 거고 외부 압력이 우리 심리에 압력이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불편함이 드러날 수 있죠. 이 불편함이 드러나면서 불안을 최고도로 드러나는데 인간은 반드시 이 불편함에 대해서 편해지고자 하는 방어 기제를 반드시 발휘합니다. 그것이 성격으로 나타나요. 자신의 인격으로도 나타나고요. 자신의 모든 행동, 언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생애 초기에 애착은 안정 애착은 지극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애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존감,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니까
낮은 자존감이다 보니까 자아 형성, 아까 끝에 나라는 걸 형성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나가 형성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성,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약한 정신구조, 다양한 병리적인 심리적인 병리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심리적인 병리 현상은 나중에 제가 그 발달 심리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야기하면서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개월 발달 특징에 따른 적극적 부모 역할을 조금 전까지는 이제 애착이 중요했다면은 4세에서 7세 사이에 내 아이 미래가 바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부모 역할. 아마 4세에서 7세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4세에서 7세 사이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3세 때까지는 3세에서 4세까지 가는 종에는 나라는 형태가 거의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세 때까지. 그러니까 36개월까지. 36개월까지. 그 프로이드나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3세 때까지 기본적인 나가 성립이 되고, 특별히 에릭슨 같은 경우 3세까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프로이드 이야기라면은 3세 이후부터 평생을 발달하는 심리적 갈등 요소를 설명하는 사람은 에릭슨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프로이드와 에릭슨만 좀 잘 아셔도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정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나중에 이론이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3세에서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4세에서부터 7세는요. 아이로서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의 개성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4세 때부터. 그러면은 이 개성이 자라서 7세까지 형성되는 유아기에서 아동기 초기까지 연령인데요.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이 나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아이의 개성 그대로 뭘 해줘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야 될 것이 다른 아이와 비교 문제입니다. 내 아이만의 개성과 감정의 관심과 그걸 뭐 해줘라? 인정해주라. 자, 보십시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세가 지나면은 이제 나라는 객체는 기본이 형성되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부모의 역할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애착 형성이 덜 되었다. 이 차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그러면은 4세 때부터 7세 때까지는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너라는 존재가 한 인간으로서 이제 시작하니까 그 존재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불안정 애착해서 어떤 성격을 만들었던 어떤 사람을 만들었던 너로서의 존재를 이제는 인정해 주마라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애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애착이라는 이론은 없는데 제가 애착 이론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불안정 애착인 상태대로
나의 모습을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구나. 그래. 생애 초기 3년을 이렇게 살아서 너란 존재가 만들어졌는데 이 너란 존재를 이대로 그대로 뭐 해주라는 거죠? 인정. 그래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건 안 됩니다. 이때부터 비교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아이는 열등의식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아이는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때부터는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의 개성을 뭐 해주라? 존중해주라. 존중해주라.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주라.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4세 된 아이에게 왜 넌 이 모양이야? 너는 왜 못해? 왜 너는 하는 것이 그 모양이야? 이제 아이가 말귀를 다 알아듣잖아요, 이제.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네 형보다 못해. 부터 시작해서 너는 사촌은 누구는 어떤데 제일 중요한 게 비교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 한마디 듣는 순간 아이는요 상처가 절대 상처가 이거 열심히 가르쳐 드리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에 한이 되는 부모로서의 중요한 언어일뿐만 아니라 양육태도 4세에서 7세는 잘 들으십시오. 4세에서 7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존감. 자존감. 그 자존감을 형성해야 되는 자존감이 뭔가요? 자기를 귀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로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3년간 부모 양육을 태도에 의해서 난 자랐어. 어찌됐든 3년간 자랐어요. 예, 보고 환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양한 것들이 기본적인 건 다 형성됐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라게 되는데 자라나는 삭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칼질을 하면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요? 제대로 자랄까요? 모두 보셨죠? 예. 이제 3년간 이렇게 키워놓으면 쑥쑥쑥쑥 자라야지. 근데 거기다가 칼질을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자란다. 안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교금지 하지. 비교금지. 다른 아이와 비교. 예.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성적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든요. 왜 없앴느냐 초등학교 때. 아직도 자존감을 획득해야 될 시기다. 예. 그래서 비교하지 못하도록. 예. 근데 사실은 이건 이미 4세에서 7세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4세에서 7세 때까지 나는 나의 개성적인 모습으로 독특한 모습으로 지금 자라왔어. 그런데 학교에 들어간 나이거든요. 7세 지나면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이인데 초등학교에서 또 비교를 했다. 아직도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학적인 접근이 학교 시험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학교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가면 있죠?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가서 성적을 매기는 이유가 그때쯤이면은 충분히 주도성이 획득되어서 그리고 충분히 자기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제는 웬만한 스트레스, 불안, 외부 압력, 사회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이기고 잘할 수 있어. 네.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에 획득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회복, 탄력성. 그때가 회복, 탄력성. 왜? 그때도 불구하고 다양한 많은 외부 스트레스 있을 수 있는데
있죠. 중고등학교 때. 그때 회복 탄력성을 형성해야 대학과 사회에 나가서 긴 여정을 어려움과 실패를 무릅쓰고 일어서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세에서 7세, 자 3세 전의 양육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4세에서 7세에 적극적 부모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애 초기 1세에서부터 7세 때까지의 부모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세 전과 3세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4세 때부터는 일단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개성을 뭐 해주라? 존중해줘라. 너는 너의 이 모습이야.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예, 여기서 그만 안 들어갔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부모가 3년간 키우는데 4세부터 7세까지 키우면서 얘가 뭘 잘하는가, 어디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높고 있는지 이미 지능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이 지능 중에서 어떤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내 아이의 지능을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최초로 다중지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는 TCI 검사를 한다면은 이제는 다중지능 검사를 해서 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뭘 잘하는지 그것을 일찍부터 발견하시는 역할이 적극적 부모 역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지고 너는 어디 뭘 해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그래야 자신의 나의 개성, 나의 나됨이 내가 세상에 나온 이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4세 때부터 알고 가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때 4세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사람 되고 이걸로 확실히 갈 거야 라고 확정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탐색해야 될까요? 부모가 탐색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적극적 부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이 시기에는 공부보다 신나게 뛰어놀며 다양한 뭘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때 영어 유치원 다르게 하고요, 또 뭐 영재 학원 다르게 하고, 정말 지양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며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이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이왕이면 뭐 영어 유치원, 이왕이면 놀이학, 이왕이면 뭐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보내는 곳이 어딘가요?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이죠. 학령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때 대부분 유치원 보내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든 어디든 프리스쿨 과정에서 해야 될 교사의 역할이 뭘까요? 이 시기 미래가 바뀝니다. 이 시기 해야 될 게 뭘까요? 존중해주면서 거의 부모가 만약에 부모가 교사가 너는 쟤보다 왜 이걸 못해? 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상처받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기 교사입니다. 저는 가정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의 역할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보내는 프리스쿨 과정의 사전에 이때 교사가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 부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신나게 다양한 치.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눈이 떠지고 들리는 순간 가장 탐색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해요. 일직선. 점점점 넓히죠.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기초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보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지식들이 들어올 적에 다시 말하면 초중고 대학의 지식, 전문 지식이 들어올 적에 그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베이직을 까는 지혜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것이 뭐냐?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때는요, 죄송하지만은 자율성을 획득해야 되고 주도성을 획득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맞죠? 네, 신뢰성은 안정애착으로 형성된다면은 자율성과 주도성을 획득해야 되는 시기 막 전이고 이때는 자율성을 획득해야 돼요. 자율성이 획득되었을 적에 제가 이 시기에 뭐라고 그랬나요? 자존감이라고 그랬죠. 자율성이 획득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맞나요? 높은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내가 자율적인 특성들이 완벽하게 잘 살아났을 적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신나게 뛰어놀며 다양한 체험을 하면은 자율성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자율성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우리나라 보육교육이 2020년도부터인가 21년도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수정했습니다. 교육법을 수정했습니다. 뭐로? 놀이 중심. 그전에는 가르치려고 주도적인 주입식으로 했어요. 이제는 놀이 중심.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옆에 텃밭도 만들어 놓고 놀이 공간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 일과에 놀이 시간을 배정해야 됩니다. 주 10시간인가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왜 바뀌었느냐? 바로 이 시기에 자율성 획득을 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주입식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너 그러면 안 돼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맞는 미래형 지도자로 세우기에 안 맞는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보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제가 숲 체험 유치원을 9년간 했습니다. 서울 가서 서울 송파에서 제가 이걸 알고 그래서 숲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아침에 9시에 픽업해서 들어가면 인근 숲 현장으로 갑니다. 숲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풀어놔요. 교사는 뭐만 할까요? 가드만 해줍니다. 안전 보호만 해줍니다. 아이가 상처 안 나고 다치지 않게만 해줍니다. 자유스럽게 놀아. 그러다가 어떤 때는 우리 같이 놀이하자. 집단 놀이도 하고. 교사 주도하에라기보다는 자유스럽게 놀다가 가는 과정,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절의 변화를 알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걸 스스로 인식하고 봄에 피는 꽃 이것이 가을에 어떻게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어떻게 잠을 자고 나는지 이 사계절 순환을 알면서 생태 환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놀이는 나무 위에 자기들 올라가지 마라 해도 올라가요. 예. 올라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져 보기도 해요. 예. 뒤뚱뒤뚱 올라오는 애가 3살 같은 애가 1년 후에 2년 후에는요 정말 자신만만하게 정말 그 자신감 있게 예. 거기서는 이래라 저래라 없어요.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예.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진정한 자율성이 획득됩니다. 진정한 자율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도 이미 거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놀이체험입니다. 자, 이때 역시 4세에서 7세 놀이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30분 책 읽어주는 부모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이가 학습의 기본 원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놀이가 학습입니다. 아마 EBS 들어가셔가지고 놀이가 학습이다라는 걸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 놀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초중고대의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가 결정되어질 정도로 유치원 과정, 즉 이 시기에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다면요. 여러분 놀이를 통해서 집중력도 생기고요.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특성들이 이 시기에 생겨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형성돼요. 나와 다른 아이의 노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사회성,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알아요. 거기에서 예의를 지키고 책임감 이런 모든 것들이 4세, 7세에서 기본적으로 생애발달 초기에 형성돼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어디서 만든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독서가 아이에게 그것을 이제 언어로 체화해가지고 학습의 기본을 다지게 해주는 시기가 이 시기다. 자, 독서가 곧 뭐냐면은 공부입니다. 예. 진정한 학력의 기초 형성을 해주고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혹시 독서를 엄마 그 책 읽자 읽어주고 그 읽어주는 동안 아이는 잠자. 그 독서 아니에요. 그건 독서 아닙니다. 책 읽어주는 것 독서 아닙니다. 1%밖에 안 돼요. 독서 하나만. 진정한 독서가 되시려면 읽어주고 혹시 이해됐어? 알았어? 이해됐어라는 말이 어려우면 알았어? 라고 질문을 해보고 알았어요 하면 넘어가서 계속 읽어줍니다. 예. 계속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돼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고 하면은 넘어가서 계속 읽어줍니다. 근데 이 나이에 책은 글자 없는 책도 있고 글자 있는 책도 있습니다. 글자 있는 책은 글자를 알아갈 적에 하면 되지만은 대부분 글자 없는 책을 얘네들이 읽고 있잖아요. 엄마가 읽어주잖아. 읽어주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스토리가 나중에 스토리 전체를 알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뭘 통해서 해야 돼요? 아이에게 질문을 통해 다 읽어주는데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이 얘네들의 책 분량은 10분도 안 걸리는 책도 있고. 그러고는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는데, 뭘 알았는데, 엄마에게 한번 알려줄래? 설명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체를 이해하는,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메타인지에 관련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볼래? 간단히 이야기해보면은 여러분 엄마는 10분 이야기했는데 아이는 10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10초가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니? 이러면 될 거예요.
너하고는 너는 주인공이 됐을 적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본인에게 적용해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까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그 책을 다시 한번 다음 날에 읽어주고 알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알 때까지. 근데 읽어주고 재미없어 하니까 또 다른 책, 다른 책 읽어줘도 좋습니다. 재미없어 하는 책 읽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발견했을 때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책을 전체를 이해해내는 능력, 주인공과 함께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그 보조 주인공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좋은 역과 나쁜 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까지 모두 질문을 해서요. 그래서 독서를 30분 동안 하시는 게 좋다. 연령에 따라서 4세 되면 한 15분 정도 하지만 7세 때는요 30분 정도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